17화 줄거리. 레비는 안나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미모와 지성, 교양뿐만 아니라 순수함과 깊은 정에 매료되고 그러한 레빈의 표정을 읽어내린 키치는 분노한다. 드디어 키치의 출산이 시작되고 레빈은 아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반복한다. 22시간의 출산의 진통 끝에 키치는 아이를 낳고 레빈은 갓 태어난 생명체를 보고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새로운 고뇌와 공포를 느낀다. 오블론스키는 자신의 재정 악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보직을 카레닌에게 부탁하고 카레닌은 안나의 이혼 승낙 간청을 듣고 답변을 미루고 있다. 카레닌은 백작 부인 리디아의 역량으로 베조보프 백작의 주술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바르트난스키에서 성찬의 대접을 받고 많은 양의 꼬냑을 마신 다음 오블론스키는 지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에게로 갔다. 백작 부인한테 또 누가 와 있지? 프랑스인인가? 하고 오블론스키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낯선 외투와 또 하나의 이상한 호크를 달아 만든 소박한 외투를 보고 문지기에게 물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하고 베주보프 백작입니다. 하고 문지기는 근엄한 어조로 대답했다. 공작 부인 마으까야가 잘 맞췄군. 하고 오블론스키는 층계에서 발을 올려놓으면서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야. 그러나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 굉장한 세력을 지닌 여자니까 말이야. 만약 그녀가 뽀모르스키에게 한마디 말해준다면 그야말로 틀림없지. 밖은 아직 완전히 밝았지만 카텐을 내린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의 조그만 객실에는 이미 램프가 켜져 있었다. 램프 밑에 둥근 탁자 주위에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와 카레닌이 뭔지 조용히 얘기하면서 앉아 있었다. 크지 않은 키에 야윈 몸, 그리고 여자 같은 골반과 무릎까지 안으로 굽은 두 다리에 무척 창백해 보이는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균형 잡힌 얼굴과 프로코트의 귀까지 긴 머리털을 들이운 사나이가 초상화가 걸려있는 벽 쪽을 바라보고 저쪽 끝에 서 있었다. 여자 주인과 카레닌에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는 오블론스키는 무심코 다시 한번 그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란도 씨, 하고 백작 부인은 오블론스키를 깜짝 놀라게 한 부드러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인사시켰다. 란도는 얼른 몸을 돌려 가까이 와서 미소를 띄우면서 오블론스키가 내민 손 안에 그의 움직이지 않는 땀난 손을 놓더니 곧 다시 물러가서 초상화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백작 부인과 카레니는 의미심장하게 서로 쳐다보았다. 뵙게 되어서 매우 기뻐요. 특히 오늘은 하고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오블론스키에게 카레닌의 옆에 자리를 권하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저분을 란도라고 소개했습니다. 하고 그녀는 프랑스인 쪽을 보고 다음에 곧 카레닌을 쳐다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저분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실은 베주보프 백작입니다. 다만 저분이 그런 칭호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나도 듣고 있습니다. 하고 오블론스키는 대답했다. 저분이 백작 부인 베주주보바의 병환을 완치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 부인은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가셨습니다만 참 가엾었어요. 하고 백작 부인이 카레닌을 향해서 말했다. 이번 이별은 그분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건 굉장한 타격이죠. 그러면 저분은 꼭 떠나시는 겁니까? 하고 카레닌은 물었다. 네, 파리로 가시는 거예요. 저분은 어제 신탁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고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오블론스키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네, 신탁을? 하고 오블론스키는 자신이 아직 거기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뭔가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나야 하는 이 사회에서는 가급적 조심하고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되풀이했다. 순간적인 침묵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이제부터 얘기의 중요한 제목으로 들어간다는 투로 야릇한 미소를 띄우면서 오블론스키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되니 참 기쁩니다. 나의 친구의 친구는 역시 친구지요. 그러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야 하는 건데 당신은 카레닌에게 대해서 그것을 안 하고 계시지 않나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고 그녀는 아름다운 생각에 잠긴 듯한 눈길을 들면서 말했다. 그야 부인, 나도 카레닌의 처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고 오블론스키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적당한 데서 어물어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외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엄한 어조로 말했고 동시에 정다운 시선으로 일어서서 란도에게 간 카레닌의 뒤를 쫓는 것이었다. 저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즉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저희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잘 생각하시지 않지 않나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나도 개괄적으로는 그 변화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내 친밀하게 지내왔고 지금도 역시 하고 오블론스키는 백작 부인의 시선에 대하여 부드러운 시선으로 대하면서 두 사람의 장간 중에서 어느 쪽을 말해줄 것을 그녀에게 부탁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쪽과 더 가까이 지내고 있나 생각하면서 말했다. 저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의 애정을 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그 애정을 더 강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군요. 차 한잔 안 드시겠어요? 하고 그녀는 쟁반에 놓은 채로 차를 내밀고 있는 하인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백작 부인, 물론 그의 불행은 네, 그 불행. 그것은 저희의 마음이 새로운 것이 되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최고의 행복이 되었어요. 하고 그녀는 오블론스키를 반한 듯이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건 어쩌면 양쪽에 다 알선을 부탁해도 되겠구나 하고 오블론스키는 생각했다. 아, 물론이지요, 백작 부인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변화는 매우 내밀한 것이어서 누구나 아무리 친밀한 사람도 입 밖에 내기를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건 반대예요. 우리는 얘기해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에는 신념의 차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고 오블론스키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신성한 진리의 문제에 차이가 있을 순 없어요. 아, 그렇지요. 물론 그러나 하고 당황하여 오블론스키는 침묵하고 말았다. 그는 얘기가 종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것이다. 저희는 아마 곧 잠드실 것 같군요. 하고 리지아 이바노브나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카레닌이 의미심장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오블론스키는 돌아다 보았다. 란도는 창가에 있는 안락 의자 등에 기대어 팔굽을 짚고 고개를 수그린 채 앉아 있었다. 자기에게로 돌려진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채자 그는 고개를 들고 어린애처럼 순진한 미소로 싱긋 웃었다. 마음을 쓰지 마세요.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말하고 가벼운 동작으로 카레닌에게로 의자를 조금 밀어 권했다. 난 알았어요. 하고 그녀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방에 들어왔다.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재빨리 그것을 읽고 나서 잠깐 실례한다고 말한 다음 비상한 속도로 회답을 써서 그것을 넘겨주고 탁자 쪽으로 돌아왔다. 난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시작했던 얘기를 계속했다. 모스크바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장 냉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백작 부인. 모스크바 사람들은 가장 견실하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고 오블론스키는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당신도. 유감스럽습니다만 냉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하고 필요한 듯한 미소를 띄우고 그를 향하면서 카레닌이 말했다. 참 어쩌면 냉담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냉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 중일 뿐이지요. 하고 오블론스키는 타고난 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카레닌과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서로 눈을 쳐다보았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고 카레니는 엄하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혹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의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일도 있고 사울의 경우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일도 있으니까. 아니, 아직 안 되는 것 같군요. 하고 그동안 프랑스인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던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란도는 일어서서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얘기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그는 말했다. 네, 괜찮고 말고요. 나는 그저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보면서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어서 여기 앉으세요.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만 눈을 감지 않도록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카레니는 계속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영혼 속에 언제나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행복을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하고 행복스럽게 미소를 띄우면서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때로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갈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으니까요. 하고 오블론스키는 그러한 종교적인 높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동시에 포모르스키에 대한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기부인 앞에서 자신의 자유사상을 표명하기를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제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은 말하고 싶으신 거죠? 하고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은 없어요. 죄는 이미 씻겨졌으니까요. 용서하세요. 하고 그녀는 또 다른 편지를 가지고 들어온 하인 쪽을 보면서 덧붙였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구두로 대답했다. 내일 대궁비 저택에서 그렇게 말해줘요. 믿는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은 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니까요. 하고 오블론스키는 교리문답의 한 귀절을 상기하고 이미 단지 미소만으로 자신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말했다. 적어보세요. 야고보 사도서에 한 귀절이 나왔어요. 하고 카레니는 다소 나무라는 어조로 리지아 이바노브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분명히 그것은 그들이 이미 여러 번 얘기한 문제인 것 같았다. 이 귀절의 틀린 해석은 얼마나 폐단을 빚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해석만큼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나는 할 일이 없다. 따라서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은 아무 데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한 것은 전혀 반대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에 의해서 정진에 의해서 영혼을 구제한다 하고 혐오감에 찬 멸시를 나타내면서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도사들의 야만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말은 아무 데에도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훨씬 간단하고 용이한 일이지요. 하고 그녀는 궁중에서 새로운 환경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젊은 여관들을 격려할 때 띄우는 것과 똑같은 격려하는 미소를 띄우고 오블론스키를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하고 시선으로 그녀의 말에 찬동하면서 카레니는 잘라 말했다. 당신은 영어를 아시죠?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안다는 대답을 듣자 일어서서 선반 위의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안정과 행복이라든가 날개밑을 읽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녀는 묻는 듯이 카레닌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앉자 그것을 펼쳤다. 이건 아주 짧은 것이지만요. 여기에는 신앙에 이르는 길과 그때의 영혼을 충만시켜주는 지상의 모든 행복을 초월한 행복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불행할 까닭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하고 그녀가 읽으려고 하자 또 하인이 들어왔다. 보르즈진 부인이지? 내일 2시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하고 그녀는 책 속에 어떤 곳에 손가락을 놓고 한숨과 더불어 생각에 잠긴 듯한 아름다운 눈으로 자기 앞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니나 마리를 아세요? 그녀의 불행을 아세요? 그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기를 잃었어요. 그녀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이 벗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아기의 죽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행복이에요. 아, 그렇지요. 그것은 매우 하고 오블론스키는 상대방이 이제부터 책을 읽어 다소라도 정신을 차릴 여유를 줄 것에 만족하면서 말했다. 아니야. 오늘은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보다도 얽혀들지 말고 물러가는 것이 상책이겠군. 당신은 지리하실 거예요. 하고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란도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영어를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건 짧아요. 아니지요. 나도 알겠지요. 하고 전과 같은 웃는 얼굴로 말하고 란도는 눈을 감았다. 카레닌과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의미심장하게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낭독이 시작되었다. 22. 오블론스키는 거기서 들은 자신에게는 새롭고 이상스러운 말 때문에 완전히 당황한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빼제르부르크의 생활의 복잡성은 그를 모스크바 생활의 침체에서 끌어내면서 대체로 그에게 자극적으로 작용했다. 자신에게 가까운 낯익은 범위 안에서는 그도 그 복잡성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낯선 환경 속에서는 그저 당황했고 혼란되었을 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의 낭독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란도의 아름답고 순진하고 혹은 기만적인 눈을 느끼면서 오블론스키는 머릿속에 어떤 특별한 무거운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매우 착잡한 상념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마리사니나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지금 담배 한 대 피웠으면 좋을 텐데. 구제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수도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데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무거울까? 꼬냑 때문일까? 혹은 너무나 괴상한 말만 듣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만 아무튼 나도 여태까지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녀에게 부탁할 수 없다. 그들은 기도를 시키려고 든다는 소문이다. 어떻게든 당하지 말아야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니 말이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이런 쓸데없는 것을 읽고 있을까? 그렇지만 발음은 좋군. 란도가 베주주보바라니. 어째서 그가 베주주보바란 말인가? 돌연 오블론스키는 자신의 아래턱이 하품을 하려고 억누를 수 없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그는 이 하품을 감추기 위해서 나룻을 쓰다듬고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자기가 이미 잔을 들어 코를 골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 순간 이분이 잠이 들었어요 하는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의 목소리에 얼른 정신을 차렸다. 오블론스키는 매우 미안한 죄상이라도 폭로당한 기분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그 이분이 잠이 들었어요 라는 말이 그의 얘기가 아니라 란도를 말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곧 안심했다. 프랑스인도 오블론스키와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오블론스키의 잠은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을 기분 나쁘게 했겠지만 란도의 잠은 그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특히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다. 나의 벗 하고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옷 스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비단옷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치켜 올리면서 너무 흥분하여 카레닌을 부르면서 말했다. 저희에게 손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쉿. 하고 그녀는 또다시 들어온 하인을 꾸짖었다. 안 만나겠어. 프랑스인은 안락의자 등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다. 혹은 자는 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은 땀난 한쪽 손으로 마치 뭔가를 잡으려는 듯한 가냘픈 동작을 하곤 했다. 카레니는 일어서자 주의하려고 애쓰나 탁자에 걸리고 다가가서 자기 손을 프랑스인의 손 안에 놓았다. 오블론스키도 역시 일어서서 만일 잠자고 있는 것이라면 빨리 깨우려 생각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오블론스키는 자신의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처럼 느꼈다. 마지막에 온 사람, 의심을 가지는 그 사람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하고 프랑스인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보시는 대로니까 10시까지 다시 오세요. 내일이면 더욱 좋고요. 내쫓아라 하고 프랑스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나를 말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오블론스키는 리지아 이바노브나에게 부탁하려는 일도 있고 여동생의 용건도 있고 한시바삐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욕망만을 가지고서 마치 전염병에 걸린 집에서 나가듯이 큰 길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가급적 속히 자신의 기분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마차꾼을 상대로 얘기도 했고 농담도 했다. 프랑스 극장에 가서는 겨우 마지막 막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따따르인내에서 샴페인 잔을 앞에 놓고서야 비로소 오블론스키는 자신에게 적합한 공기 속에서 다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 그날 밤은 매우 기분이 개운치 못했던 것이다. 페체르부르크에서 숙소로 하고 있는 표트루의 집으로 돌아온 오블론스키는 베트시에게 온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시작한 얘기를 꼭 끝내야겠으니 내일 와달라고 썼던 것이다. 그가 겨우 그 편지를 다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듯한 사람들의 둔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블론스키는 뭔가 보러 방을 나왔다. 그것은 젊어진 표트루 오블론스키였다. 그는 층계를 올라오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으나 오블론스키를 보자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고 그에게 매달려 함께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에게 어떻게 하룻밤을 지냈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그만 잠들고 말았다. 오블론스키는 그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아주 의기소침하여 오랫동안 잠들 수가 없었다. 상기하는 일은 모두가 모든 것이 추악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마치 뭔가 남부끄러운 일처럼 생각되는 것은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한테서 지낸 하룻밤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그는 카레닌에게서 안나의 이혼 문제에 대한 단호한 거절의 회답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제 프랑스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잠 속에서 말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3. 가정생활에 있어서 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완전한 분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애매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아무 일도 실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가정들이 내외 어느 쪽에나 실증난 생활을 해마다 여전히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완전한 분열도 합의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 햇빛이 이미 봄 다음을 읽고 여름답게 쬐고 가로수길의 모든 나무들이 이미 오래전에 잎에 쌓였고 그 잎사귀들이 이미 먼지에 덮이고 말았을 때 그 더위와 먼지 속에서 모스크바 생활은 브론스키에게나 안나에게나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결정한 보즈드비젠스코에로에 이사를 하지 않고 둘이 다 실증난 모스크바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것은 최근에는 그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갈라놓은 초조한 기분은 아무런 외부적 원인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분을 풀려는 모든 시도도 그것을 없애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크게 할 뿐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랑의 식음에서 기인한 내부적인 초조감이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녀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그녀가 그 처리를 가볍게 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는 데에 대한 회한이었다. 두 사람은 어느 쪽이나 자신의 초조감의 원인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으나 서로 상대방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구실이 있을 때마다 서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가 온통, 즉 모든 습관, 모든 생각, 모든 희망, 그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특징과 더불어 오직 하나의 것, 즉 여자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의 감정에 의하면 온통 그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감퇴했다. 따라서 그녀의 판단에 의하면 그는 그 사랑의 일부분을 다른 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의 여자에게 옮겼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질투했다. 즉 그녀가 질투한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여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감퇴에 대해서였다. 그리고 아직 질투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찾고 있었다.
가장 작은 암시에 의해서도 그녀는 자신의 질투를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겼다. 혹은 그가 독신시대에 접촉을 가졌던 덕택에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천한 여자들에 대해서 그를 질투했고, 혹은 그가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었던 사교계의 여자들에 대해서 그를 질투했고, 혹은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가상의 아가씨에 대해서 그를 질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우의 질투가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특히 그의 모친이 조금 더 그를 이해 못하고 있어 그에게 공장 영양 소르키니와의 결혼을 권했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부주의하게도 서로 숨기지 않고 있을 때 그녀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를 질투하면서 안나는 그에게 노여움을 품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노여움의 근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의 괴로움의 전부를 그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 그녀가 모스크바에서 경험한 쓰라린 기다림의 상태, 카레닌의 완만함이나 우유부단함, 그리고 자신의 고독, 그러한 모든 것을 그녀는 그의 잘못으로 돌렸던 것이다. 만일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처지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거기서 그녀를 끌어냈을 것이다. 그녀가 시골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역시 그의 잘못이었다. 그는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시골에 파묻혀 살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사교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이 무서운 처지에 두고도 그 처지의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녀가 영원히 그의 아들과 헤어져 버린 것도 역시 그의 잘못이었던 것이다. 드물게 그들 사이에 찾아드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때조차도 그녀를 안정시키지는 못했다. 지금은 그의 부드러움 속에서도 전에는 없었던 평정과 자신의 음영을 보고 그것이 또 그녀를 초조하게 했다. 벌써 저녁 때였다. 안나는 홀로 독신자의 회식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서재안을 여기저기 거닐면서 어제의 언쟁의 자초지정을 자세히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기억에 남아있는 언쟁의 모욕적인 말에서 다시 그 말의 원인이었던 것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녀는 마침내 그 대화의 시초에 도달했다. 그녀는 그 언쟁이 그런 악이 없는 누구의 마음에도 관계가 없는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러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그가 여학교라는 것을 비웃었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그녀가 그것을 변호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여자 교육에 대해서 멸시했고 안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나라는 이름의 영국인 소녀에게도 물리학의 지식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이 안나를 자극했다. 그녀는 이 말 속에 자신의 일에 대한 모욕적인 암시를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준 고통에 대한 응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듯이 나와 나의 감정을 당신이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단순한 섬세함만은 기대했었지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실제로 그도 노여움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뭔가 불쾌한 말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만 그때 무엇에 대해서였는지 아마 분명히 역시 그녀에게 아픈 말을 하려는 욕구에서였으리라.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에게는 그 소녀에 대한 당신의 열중이 불쾌하오. 이건 정말이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보니까. 자신의 괴로운 생활을 참고 견디기 위해 그처럼 고심하여 그녀가 자신을 위해 겨우 이뤄놓은 세계를 파괴하려는 그의 이 잔혹성과 그녀를 허위니 부자연이니 하며 책망하는 이 부조리는 마침내 그녀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나는 단지 야비하고 물질적인 것만이 당신에게는 이해되고 또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유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어제 저녁에 그가 그녀에게로 왔을 때에는 그들은 지나간 언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쌍방이 다 언쟁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그는 종일 집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의 언쟁 속에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 너무도 쓸쓸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하여 그와 화해하고 싶었고 자신을 책하고 그를 변호하고 싶어졌다.
나 자신이 나쁘다. 내가 화를 잘 내는 거야. 쓸데없이 질투가 많아. 내가 그이하고 화해해야지. 그리고 시골로 가자. 시골에서는 나도 더 안정될 테니까. 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부자연. 문득 또 그녀는 상계했다. 말 그 자체보다도 그녀에게 아픈 말을 해주려는 그의 의도가 무엇보다도 그녀를 모욕했던 것을 상기했다. 나는 그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안다. 그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의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아이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그이 때문에 희생한 세료자에 대한 나의 사랑에 관해서 그이가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아무튼 그이는 나에게 아픈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그이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야. 이와 같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벌써 여러 번 돌았던 원을 다시 한번 돌고 나서 또다시 자기가 초조한 기분으로 돌아간 것을 알자 그녀는 자기 자신이 무서워졌다. 정말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나는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없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이는 진실하다. 그이는 정직하다. 그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도 그이를 사랑하고 있어. 머지않아 이혼이 성립될 것이다. 그 이상 또 무엇이 필요할까? 평정과 신뢰다. 그리고 나는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려야지. 그래. 이제 그이가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나에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시골로 가야지. 그리고 더 생각하거나 초조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그녀는 초인종을 울려 시골로 갈 물건들을 넣을 트렁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10시에 브론스키가 돌아왔다. 24. 어땠어요? 재미있으셨어요? 하고 그녀는 얼굴에 미안한 듯한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을 띄우고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물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어. 하고 그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자 곧 그녀가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그러한 변화에는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자신도 매우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기뻤던 것이다. 이건 큰일이로군. 그래, 좋아. 하고 그는 현관에 있는 트렁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래요. 꼭 가야겠어요. 난 아까 마차를 타고 나갔더니 너무나 좋은 기분이어서 그만 시골로 가고 싶어졌어요. 당신도 별로 지장은 없으시겠죠? 나도 바라고 있던 일이야. 옷을 갈아입고 곧 올게. 상의합시다. 차를 가져오라고 일러줘요. 이렇게 말하고 브론스키는 자기 서재로 들어갔다. 그가 말한 이건 좋아라는 말 속에는 어린애가 떼쓰기를 멈췄을 때 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뭔가 모욕적인 것이 있었고 또 그녀의 미안해하는 태도와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와의 대조는 너무나 굴욕적이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투쟁욕을 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자신을 억제하여 그것을 압도하고 여전히 명랑한 태도로 브론스키를 맞았다. 그가 그녀에게로 나오자 그녀는 그에게 일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며 출발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다. 실은 거의 영감이라고 할 만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혼을 기다려야 하죠? 시골에서 기다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나는 이 이상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나는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아요. 이혼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그것이 이 이상 더 나의 생활에 영향력을 가지지 않으리라고 단정했어요. 당신도 동의하시죠? 아, 그럼. 하고 그는 불안한 듯이 그녀의 흥분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하셨죠?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하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브론스키는 손님들의 이름을 불렀다. 식사는 훌륭했고 보트 레이스도 재미있었고 모든 것이 상당히 유쾌했었어. 그렇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이는 안 되나 봐. 스웨덴 왕비의 수영 교사랍시고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자신의 솜씨를 보였어. 그랬어요? 헤엄을 쳤나요? 하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안나는 물었다. 뭔가 이상한 빨간색 수영복을 입은 나이 먹은 못생긴 여자였어. 그러면 언제 떠난다지? 참 바보 같은 착상이로군요. 그래 뭔가 특별한 헤엄이라도 쳤나요?
하고 안나는 물음에는 대답지 않고 말했다. 특별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독히 어리석다고 말하잖아. 그래, 당신은 언제 떠날 생각이지? 안나는 마치 뭔가 불쾌한 생각을 쫓으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언제 떠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 내일은 안 될 거예요. 모레로 하죠.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모레는 일요일이라 나는 어머니한테 다녀와야 해. 하고 브론스키는 당황하여 말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름을 입 밖에 내자마자 찬찬히 자신을 쳐다보는 미심쩍은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의 당황은 그녀의 의심을 굳혔다. 그녀는 발끈 화를 내고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제는 이미 스웨덴 왕비의 수영교사가 아니라 브룬스카야 백작 부인과 함께 모스크바 궁교에 살고 있는 공장 영양 소르키나가 안나의 상상에 떠올랐다. 거기는 내일도 다녀올 수 있잖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 때문에 가는 용건인데 내일은 위임장과 돈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만 시골로는 가지 않기로 해요. 그건 또 뭐 때문에? 그보다도 늦어진다면 나는 안 가겠어요. 월요일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안 가든지. 왜 그러? 하고 놀란 듯한 어조로 브론스키는 말했다. 전혀 무의미한 얘기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그야 무의미하겠죠. 당신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내 생활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을 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어제도 내가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국인 소녀를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면 자연스러울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일순간 그녀는 이성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도에 배반한 것을 두렵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라고 알면서도 그녀는 억제할 수 없이 그에게 그가 얼마나 옳지 못한가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게 굴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랑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야. 왜 당신은 자신의 솔직함을 자랑하시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죠? 나는 절대로 자랑도 안 하고 또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소. 하고 그는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매우 유감스러워. 나는 당신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존경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할 장소가 빈 것을 감추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이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시는 것이 더 좋고 또 정직한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군. 하고 브론스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외쳤다. 그리고 그녀 앞에 우뚝 서서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거요? 하고 그는 더욱 많이 말하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는 태도로 말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그녀는 그의 얼굴 전체에 특히 그 잔인한 위협적인 시선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증오의 표정을 두려운 듯이 들여다보면서 외쳤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하다가 멈췄다.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이야말로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물어야겠어.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생각하고 계신 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알아채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나는 사랑을 바라지만 그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녀는 문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잠깐만 하고 미간에 잡힌 우울한 주름살을 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하면서 브론스키는 말했다. 왜 그러? 나는 출발을 사흘만 연기해야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느니 내가 부정직한 인간이라느니 하니 말이오. 그래요. 나는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하고 그녀는 최근 언쟁 때 한 말을 상기하면서 말했다. 그런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보다도 더 나빠요. 그야말로 매정한 인간이에요. 아니, 인내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오. 그는 이렇게 외치고 그녀의 손을 휙 놓아버렸다.
그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확실치 못한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더욱 분명하다. 라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하고 그녀는 아까 자기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끝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로 갈까? 자기를 키워준 백모에게로 갈까? 돌리에게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외국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 그이는 지금 혼자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언쟁이 마지막일까? 아니면 아직도 화해의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 빼츠르부르크의 전의 친지들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카레니는 이 일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그 외에 터져버린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등등의 많은 다른 생각들도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온 마음으로 그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그녀의 흥미를 끄는 어떤 분명치 못한 상념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의식할 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다시 한번 카레닌에 대해 상기하자 그녀는 산후에 자기가 아팠던 때의 일을 상기했고 또 당시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느낌을 상기했다. 어째서 나는 죽지 않았을까? 그녀에게는 당시의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감정이 떠올랐다. 그러자 돌연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이해했다. 그렇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상념이었던 것이다. 그래, 죽는 일이야. 카레닌과 세르자의 치욕과 불명예도 나의 이 무서운 치욕도 모두가 죽음으로 구제되는 것이다. 죽어야지. 그러면 그분도 후회하여 나를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하게도 될 것이며 나 때문에 괴로워도 하겠지. 자신을 가엾어하는 굳어버린 듯한 미소를 띄운 채 그녀는 안락 의자에 앉아 왼쪽 손에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그의 감정을 여러 방면으로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그의 발소리가 그녀의 기분을 전환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반지를 치우기에 바쁜 것처럼 그를 돌아다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안나, 소원이라면 모레 가기로 하오. 나는 무엇이든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까. 그녀는 말이 없었다. 왜 그러오? 하고 그는 물었다. 알고 계시면서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를 버려줘요. 버리란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흐느껴 우는 사이에 말했다. 나는 내일 떠나겠어요. 나는 더한 짓을 하겠어요. 내가 어떤 인간이죠? 나는 음탕한 계집이에요. 당신의 목에 매달려 있는 돌이에요. 나는 당신을 괴롭히기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말이에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진정해달라고 애원했고 그녀의 질투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었던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지금은 전보다도 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안나, 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자신과 나를 괴롭히는 거요? 하고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은 부드러움이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로 그의 목소리 속에 눈물의 울림을 듣고 자신의 손에 눈물의 습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러자 그 순간 안나의 절망적인 질투는 걷잡을 수 없는 정열적인 애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를 포옹하고 그의 머리와 목과 손을 키스로 뒤덮고 말았다. 25.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안나는 아침부터 활기 있게 출발 준비를 시작했다. 어제는 서로 양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월요일에 떠나는 것인지 혹은 화요일로 하는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안나는 이제는 하루쯤 빨리 떠나느냐 늦게 떠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냉담한 자신을 느끼면서 활발하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기 방에서 열린 트렁크 위에 올라서듯이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추려내고 있을 때 그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평소보다 일찍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이제 곧 어머님한테 다녀오겠소. 어머니는 예고로프를 통해서 돈을 붙여주실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내일 떠날 수 있소. 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지만 그가 어머니의 별장으로 간다는 보고에는 마음이 찔리는 데가 있었다. 아니, 괜찮아요. 가도 그렇게는 빨리 준비가 끝나지 않을 거니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으나 곧 다시 생각했다. 그럼 뭐 처음부터 내가 바라던 대로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어느 편이든 당신이 좋으신 대로 해주세요. 자, 식당으로 가세요. 나도 곧 갈게요. 잠깐 이 쓸데없는 것만 추려내면. 이렇게 벌써 산더미처럼 헌옷을 얹고 있는 안누시카의 팔에다가 또 무엇인가를 얹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브론스키는 비프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여보, 난 이제 이 집의 방이란 방이 모두 왠지 정말 못 견디기 싫어졌어요. 하고 그녀는 그의 곁에 있는 자기의 커피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런 가구가 딸린 새방만큼 싫은 것은 없어요. 이런 방에는 얼굴 표정이라는 게 없는 거려. 혼이 없어요. 저런 식의 커튼, 특히 벽지. 마치 악몽 같지 않아요? 나는 보주드비젠스코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마치 무슨 성지의 일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아직 말을 보내지 않으셨죠? 괜찮소. 말은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 보내게 하지.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외출할 거요? 난 윌슨한테로 가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옷을 갖다 줘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는 내일이군요. 하고 그녀는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표정은 획 변했다. 브룬스키의 하인이 빼제르부르크에서 온 전보의 영수증을 받으러 왔다. 브룬스키가 전보를 받는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뭔가 그녀에게 감추고 있는 듯한 태도로 영수증은 서재에 있다고만 말하고 황급히 다시 그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아마 내일 중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될 거야. 전보라고요? 누구한테서 왔나요? 스치바한테서 왔어. 하고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세요? 스치바하고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리 없지 않아요? 브룬스키는 하인을 다시 불러서 전보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나는 스치바는 엉터리로 전보를 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무엇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전보 같은 걸 친다. 이용권 말이죠. 그렇소. 그런데 쉬어있는 내용은 이런 거야. 아직 전혀 해결이 없음. 그늘 중에 확답이 있을 예정. 이렇단 말이야. 어디 한번 읽어나 봐.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받아들고서 브룬스키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한마디가 덧붙여 있었다. 가망은 적음.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어쨌든 해보는 것임. 나는 어제도 말한 것과 같이 언제 이혼이 성립되든지 또 그것이 잘 될 것인지는 모르더라도 정말 그런 것은 조금도 상관없어요. 라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나한테 감출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이분은 감추기를 잘하는 걸. 여자들과의 편지 왕래 같은 것도 용케 감추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야시빈이 말이야. 오늘 아침에 보이토퍼하고 같이 온다고 했는데 라고 브론스키는 말했다. 그놈이 이번에는 아마 뱁조프한테서 굉장히 많이 빼앗았나 봐. 아니, 많다마다. 상대방이 도저히 지불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말이야. 약 6만쯤이나. 아니, 잠깐만 기다려줘요. 하고 그녀는 그가 화제의 전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명백히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이게 된 데 대해서 한층 더 초조해하면서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이 통지가 나한테 감춰야 할 정도로 관계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는 이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일은 이제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사를 명백히 해두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때문에 자칫하면 마음에 걸리곤 하는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명백해야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그의 말보다도 그 냉담하고 침착한 태도 때문에 더욱 마음을 졸이면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시는 거죠?
아, 또 사랑 이야기로군. 이렇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무엇 때문인지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당신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낳게 될 아이를 위해서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이 같은 건 이젠 낳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오.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일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로군요. 라고 그녀는 그가 당신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를 가지는 일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분쟁의 시가 되었었고 또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였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을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존중해주지 않는 증거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글쎄, 그러기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오. 당신을 위해서라고. 무엇보다도 우선 당신을 위해서라고. 그리고는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것 같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는 되풀이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초조해야 하는 마음의 대부분이 환경의 불안정에서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오. 그렇군. 이와 같이 이 사람도 이제 와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게 대한 냉담한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녀를 당황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의 눈을 냉정하고 잔인한 심판자를 대하는 것처럼 공포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그런 것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첫째로 나는 내가 완전히 당신의 지배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당신이 말하시는 나의 초조함의 원인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에 무슨 환경의 불안정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닐까요? 당신이 그렇게 일부러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것을 나는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오. 라고 그는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 불안정이라는 것은 말이야, 당신이 아직도 내 처지를 자유의 몸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그 일이라면 당신은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얼른 고개를 돌려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끼손가락만을 따로 뗀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서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두세 모금 마시고 나서는 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이때 그녀는 그의 표정으로서 자기의 손짓, 몸짓,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등이 그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챘다. 내게는 당신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 당신을 어떻게 결혼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조금도 상관없어요. 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말이에요. 인정이 없는 여자라면 그것이 노인이건 아니건 당신의 어머니건 누구이건 조금도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도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안나, 제발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무례한 말만은 하지 말아주오. 내 자식의 행복과 명예가 어디 있는지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여자. 그런 여자에게는 인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나의 존경하는 어머님께 무례한 말을 하는 일만은 말아달란 말이오. 이렇게 그는 언성을 높이고 그녀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 얼굴이며 손을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어젯밤 화해했을 때의 정경과 그의 정열적인 키스를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상기해냈다. 어젯밤과 똑같은 그런 키스를 이인은 다른 여자에게도 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야. 안나는 생각했다. 당신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뭘 그래요? 그런 말은 모두 혀끝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네, 그래요. 혀끝으로만 그럴 뿐이에요. 안나는 증오의 빛을 띠고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난 아무래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도 결심을 한 거예요. 안나는 말하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야시빈이 안으로 들어왔다. 안나는 인사를 하고 멈춰섰다. 마음속에 폭풍이 휘몰아쳐서 무서운 결말을 맺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끼면서도
아니, 조만간 모든 것을 알게 될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을 차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안나는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는지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폭풍을 꾹 참고서 곧 자리에 앉아 손님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빌려준 돈은 다 받으셨어요? 하고 안나는 야시빈에게 물었다.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요일에는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자네는 언제 떠나기로 했나? 야시빈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제 방금 말다툼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차린 듯 브론스키에게 물었다. 아마 모레쯤 떠날 거야. 브론스키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꽤 오래전부터의 얘기였잖아.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안나는 브론스키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말했으나 그 시선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저 딱한 페프소프를 불쌍하다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뭐 불쌍하다거나 불쌍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 전 재산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는 옆주머니를 가리켜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일지라도 오늘 밤 클럽에 나가면 거지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나하고 얘기를 하는 놈은 역시 나를 빈털터리 벌거숭이로 만들고 싶어 할 테니까요. 뭐 이쪽에서도 똑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내기의 재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일 당신에게 부인이 있다면 안나는 말했다. 부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야시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저 헬싱포르스는? 브론스키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끼어들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생긋 웃는 안나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안나의 얼굴은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마치 잊지 않고 있어요. 전과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이 차갑고 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나, 당신도 연애한 적이 있었던가요? 안나는 야시빈에게 물었다. 예, 그야 물론이죠.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탁자 앞에 있다가도 미래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연애를 하더라도 밤만 되면 노름방에 늦지 않도록 달려가는 형이죠. 아니, 그게 나의 방식이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안나는 헬싱포르스라고 말하려 했으나 브론스키가 입에 담은 말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안마를 사기로 되어 있는 보이토프가 찾아왔을 때 안나는 일어나서 방을 나왔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브론스키는 안나의 거실로 찾아왔다. 안나는 탁자 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채 하고 싶었지만 그처럼 일부러 꾸며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쩐지 창피스럽게 여겨졌으므로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웬일이세요? 하고 안나는 그에게 프랑스어로 물었다. 강간베타의 증명서를 가지러 왔소. 그걸 팔았으니까 말이오. 그는 말했는데 그 어조는 나에겐 천천히 얘기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리고 그런 짓을 해보았댔자 아무런 소용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말보다도 더 분명히 표명하고 있었다. 나는 안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쁜 짓은 하고 있지 않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만일 저 사람이 스스로를 벌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그러나 그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 안나가 무슨 말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그의 가슴은 안나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뭐라고 했소, 안나? 그는 물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안나는 여전히 차갑고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러면 더욱 기분이 나쁜걸.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또다시 냉담한 기분이 되어 몸을 획 돌려 걷기 시작했다. 방에서 나가려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안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그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생각했으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방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날 그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지냈다. 그리하여 밤늦게 집에 돌아오자 하녀가 안나 아르카지 예브나는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도 방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분부를 내렸다고 그에게 전해주었다. 26.
싸운 상태에서 하루를 그대로 보낸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더욱이 이번은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애정이 식었다는 분명한 징후였다. 증명서를 가지러 방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그런 시선으로 어떻게 나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 아니, 나를 바라보고 내 가슴이 절망으로 인해 지금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은 것을 알아차렸으면서도 그렇게 태연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나쳐 버리다니.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다. 그것은 애정이 식었느니 어쨌느니 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오하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안나는 그가 입 밖에 낸 잔혹한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상기하면서 특히 그가 분명히 말하려고 생각했던 말, 아니 말할 수 있었던 말을 생각해내고는 더욱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붙잡지는 않겠소. 이것은 그가 말할 수 있음직한 말이었다. 어디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도 상관없소. 당신은 남편과의 이혼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구려. 자, 어서 돌아가라고.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겠소. 몇 루블쯤이나 필요하오. 야만적인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말을 상상 속의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더구나 안나는 마치 그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인 양 이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랑을 맹세한 것은 바로 어젯밤의 일이 아닌가. 나 자신이 지레짐작으로 절망 속에 빠졌던 적도 이제까지 여러 번 있었지 않았던가. 안나는 곧이어 이렇게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이날 안나는 2시간쯤 윌슨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나 버린 것일까? 아직도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당장에 이대로 집을 뛰쳐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만난 후에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갈등 속에서 지냈다. 안나는 종일토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일러두고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만일 그이가 하녀의 정갈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준다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미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린 증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확실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날 밤 안나는 그의 마차 소리가 멎는 소리도, 그가 울리는 벨 소리도, 그의 발소리도, 하녀와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었다. 그런데 그는 전갈을 고지곳대로 듣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모든 것은 끝장이 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자 그녀의 가슴에 깃들여 있는 사악한 정신이 부추기고 있는 죽음이 그의 가슴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고 또 그를 처벌하며 그를 상대로 계속되어 온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죽음이 또렷하고 생생하게 그녀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보즈드 비젠스코예로 가든 말든 남편으로부터 이혼 승낙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를 벌받게 하는 일이었다. 안나는 여느 때와 똑같은 분량으로 아편을 따르면서 죽기 위해서는 이 한 병을 꿀꺽 삼키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런 것은 참으로 쉽고도 간단한 일처럼 여겨졌으므로 그녀는 또다시 일종의 쾌감을 느끼면서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후회하며 자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침대에 드러누워 바야흐로 다 타버리려고 하는 한 자루의 촛불에 비춰진 천장의 테두리를 두른 조각이 된 베넥이라든지 천장의 일부를 드리우고 있는 칸막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미 없어졌을 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은 단순한 추억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도대체 어떤 기분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어떻게 나는 그런 잔혹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리라. 어째서 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사람은 이제 저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칸막이의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배내기가 천장을 모조리 뒤덮어버렸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대쪽에서 다른 그림자가 갑자기 덮쳐왔다. 한순간 그림자는 사라져버렸으나 곧 새로운 속력으로 덮쳐와 흔들흔들 흔들리면서 하나로 모이는가 싶더니 주위가 새까맣게 되어버렸다. 죽음이다. 안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상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오랫동안 납득이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므로 성냥을 찾아낼 수도 다 타버린 양초 대신에 새로운 것을 켤 수도 없었다. 아니야. 역시 살아있기는 해야 해. 나는 저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지나가 버렸거든. 안나는 생명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 양쪽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하여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급히 그의 서재로 갔다. 브론스키는 서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안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 얼굴을 오랫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잠들어 있는 지금 안나는 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그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사랑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만일 그가 잠을 깬다면 틀림없이 자기는 정당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고 자신도 애정을 말하기 전에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 짓을 했는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고는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안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아편을 마신 다음 간신히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답답하고 옅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안나는 잠을 자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 아침에는 아직도 브론스키와 결합하기 이전부터 몇 번씩이나 안나의 잠 속에 찾아왔던 그 악몽이 또다시 덮쳐와서 그녀의 잠을 깨우곤 했다. 수염이 더부룩하고 몸집이 자그마한 노인이 부대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프랑스어의 단어를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짓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안나는 그런 악몽을 꿀 때면 언제나 그랬지만 그 몸집이 작고 늙은 농부는 안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 속에서 뭔가 무서운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것이 이 꿈속의 공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안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안나는 어제 하루의 일이 마치 안개에 쌓여있는 듯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싸움을 했어.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었을 뿐이야.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지 않았어. 내일은 떠나는 거니까 저희를 만나서 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 그가 서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객실을 지나면서 그녀는 한 대의 마차가 차도에 멎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가 보이고 그 속에서 연보랏빛 모자를 쓴 젊은 아가씨가 몸을 쑥 내밀고 배를 누르고 있는 하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의 대기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가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객실 옆에서 브론스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안나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현관 밖으로 나가서 마차 옆으로 걸어갔다. 연보랏빛 모자를 쓴 젊은 아가씨는 그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또다시 빠른 걸음으로 층계를 뛰어 올라왔다. 안나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안개는 갑자기 걷혔다. 어제와 똑같은 감정이 새로운 고통을 가지고 아픈 가슴을 으스러지게 죄어댔다. 안나는 자신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꼬박 하룻밤을 지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멸시할 수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의 결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방금 온 마차는 소로킨 부인이 따님을 데리고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와 돈을 가지고 와준 것이었소. 내가 어제 받지를 못해서 말이오.
머리가 아프다더니 어떻소? 이젠 다 나았소? 브론스키는 안나의 얼굴에 나타난 우울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말했다. 안나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채 그의 얼굴을 말없이 뚫어져라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힐끗 안나의 얼굴을 보고 한순간 눈살을 찌푸렸으나 곧 또다시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안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방을 나갔다. 그는 불러세울 수도 있었지만 안나가 방문까지 걸어가도록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편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 이젠 됐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이미 문지방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일은 드디어 떠나는 거요. 그렇지 않소? 네,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달라요. 안나는 그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안나,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지 않소. 브론스키가 말했다. 네, 당신이나 가세요. 하지만 나는 달라요. 안나는 되풀이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소. 하고 브론스키는 화가 나서 내뱉었다. 당신은 틀림없이 이제 곧 당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안나는 말하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는 안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에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뒤를 쫓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이를 굳게 악물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 무례한 협박조의 말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다. 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다만 신경을 쓰지 않는 길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는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어머니가 있는 곳에 들를 준비를 했다.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안나는 서재와 식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객실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그러나 안나의 방으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고 다만 자기가 집에 없더라도 보이토프에게 안마를 넘겨주라고 명령할 뿐이었다. 이윽고 안나는 마차가 끌려 들어오고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또다시 나가는 기척을 들었다. 그는 또다시 현관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누군가가 위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하인이 그가 입고 나간 장갑을 가지러 올라왔던 것이다. 안나가 창가로 가서 내다보니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장갑을 받아들고 한 손으로 마부의 등을 툭 치고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창 쪽은 돌아다보지도 않은 채 마차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장갑을 끼면서 길 모퉁이로 사라져갔다. 27. 가버렸다. 이제는 끝장이야. 안나는 창가에 그대로 서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한 대답인 양 안나의 가슴속은 촛불이 꺼진 순간에 덮쳐왔던 어둠과 무시무시한 꿈의 인상이 하나로 융해되면서 소름이 끼치는 공포로 가득 채워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안나는 소리치더니 방을 빠져나와 배를 요란스럽게 울렸다. 이제는 혼자 있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안나는 하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밖으로 나갔다. 백작이 어디에 가셨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안나는 말했다. 하인은 백작님은 마국간에 가셨다고 대답했다. 만일 마님께서 외출을 하시게 되면 마차는 즉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드리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럼 좋아. 아, 잠깐만 기다려. 지금 곧 편지를 쓸 테니까 그것을 미하일에게 들러 마국간까지 갖다 드리도록 해. 빨리 가야 돼. 안나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부탁이에요. 돌아와 주세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나는 봉함을 한 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혼자 남아있기가 무서워서 안나는 하인의 뒤를 따라 거실에서 나와 아이 방으로 갔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이건 그 애가 아니야. 그 애의 푸른 눈은 그 귀엽고 조심스러운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안나는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아이방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세루자 대신 검은 고수머리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뺨이 발그레한 여자아이를 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딸은 탁자 옆에 앉아 코르크마개로 탁자 위를 지칠 줄 모르고 힘껏 두드리면서
두 개의 건포도같이 새까만 눈으로 무심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좋으니까 내일은 시골을 향해 출발하겠다고 영국 부인에게 말하고 나서 안나는 딸 옆에 앉아 코르크 병마개를 그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다. 딸아이의 커다랗게 울리는 웃음소리와 한쪽 눈썹을 꿈틀거리는 버릇이 너무나도 브론스키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안나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허둥지둥 일어나 방을 나와버렸다.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안나는 생각했다. 그이는 돌아올 거다. 하지만 그 아가씨와 얘기하고 난 후에 그 웃음 띤 얼굴과 그토록 생기에 차있던 모습을 그이는 뭐라고 변명할까? 아니, 변명 같은 것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역시 믿을 수가 없다면 이제 남아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 할 수 없어. 안나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12분이 지나고 있었다. 지금쯤은 그 편지를 보고 돌아오고 있겠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무튼 울어서 퉁퉁 부어오른 눈을 보이거나 했다간 큰일이다. 자, 얼굴을 씻으러 가자. 그래. 난 머리를 빗었던가? 어떤 꼴을 하고 있었을까? 안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안나는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래, 말끔히 빗었어. 그런데 언제 빗었을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안나는 자기의 손마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를 빗었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쪽으로 걸어갔다. 머리는 곱게 빗겨져 있었지만 언제 빗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머나, 저게 누굴까? 안나는 이상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듯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타오르는 듯한 얼굴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고 생각했다. 어머, 저건 나잖아. 안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훑어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그의 키스를 몸에 느끼고 부르르 몸서리를 치면서 양쪽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고 나서 한쪽 손을 입술에 갖다 대고 거기에 키스를 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정신이 돌기라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나는 침실로 갔다. 거기에선 안누시카가 방을 치우고 있었다. 안누시카, 안나는 하녀 앞에 멈춰서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마님께서 돌레 아주머니 댁에 가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하녀는 안나의 기분을 알아차린 듯이 말했다. 돌리의 집에? 그렇구나, 참. 그럼 다녀오마. 가는데 15분, 돌아오는데 15분. 그이는 이미 거기에 갔을 것이 틀림없어. 이제 곧 돌아오겠지. 안나는 시계를 꺼내어 얼른 들여다보았다. 그건 그렇고 나를 이런 기분에 빠뜨려 놓은 채 그이는 잘도 나다니는구나. 나와 화해도 하지 않고 그이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걸까? 안나는 창가로 가서 거리를 내다보았다. 시간으로 보아 그는 이미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 계산이 틀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안나는 새삼스럽게 그가 나간 시각을 생각해내어 자세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안나가 자기 시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큰 시계 곁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달려왔다. 창에서 내다보니 그것은 그의 마차였다. 그런데 아무도 층계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층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부름꾼이 마차를 타고 돌아온 것이었다. 안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백장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이미 니제르고르드 선으로 떠나신 후였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안나는 자신의 편지를 돌려주려고 내밀고 있는 혈색 좋고 쾌활한 미아이를 향해 말했다. 어머나, 그렇다면 그이는 내 편지를 받지 못한 거구나. 안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 말이야, 이 편지를 가지고 즉시 브론스카야 백작 부인의 별장까지 갔다 오너라. 알고 있지? 그리고 즉시 답장을 받아가지고 오너라. 안나는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안나는 생각했다. 그래, 돌리한테 가보자. 그러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 아직은 전보를 치는 방법도 있긴 해. 이렇게 생각하고 안나는 전보를 쳤다. 급한 일 있음. 돌아오세요. 전보를 치러 사람을 보내고 안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옷을 다 갈아입고 모자를 썼을 때 안나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점잖은 안누시카의 눈을 새삼스럽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조그맣고 선량해 보이는 잿빛 눈엔 동정의 빛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봐, 안누시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안나는 안락 의자에 털썩 몸을 묶고서 흐느끼며 말했다. 조금 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마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어서 나가보세요. 기분도 풀릴 테니까요. 하녀가 말했다. 그래, 나가야지. 안나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전보가 오거든 돌리의 집에까지 가져다 다오. 아냐,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그래, 끙끙 알아보았댔자 별 수 없다. 어쨌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야지. 무엇보다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안나는 가슴속에서 심하게 울렁거리는 소리에 몸이 오싹해지면서 생각했다. 그러고는 급히 밖으로 나가 마차를 탔다. 어디에 가시렵니까? 표도르가 마부석에 앉기 전에 물었다. 지나멘카로의 오블론스키 댁까지. 28. 활짝 깬 날이었다. 오전 중에는 줄곧 가랑비가 찔끔찔끔 내리고 있었으나 이제 막 활짝 깬 터였다. 지붕의 철판도 인도의 포석도 차도의 자갈도 마차의 바퀴도 가죽 제품도 노쇠도 양철도 무엇이나 다 5월의 태양에 밝게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오후 3시여서 거리는 가장 붐비는 때였다. 안나는 잿빛 말에 빠른 걸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좋은 스프링 덕택에 조금밖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마차의 한쪽 구석에 앉아 끊임없는 마차의 바퀴 소리를 듣고 맑은 바깥 공기 속에서 눈부시게 변해가는 풍물을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새삼스럽게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처지는 집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별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무섭도록 분명한 것으로는 비춰지지 않았고 죽음 그 자체도 어느새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이제는 안나도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여 굴욕을 달게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기분이 되었다. 나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이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만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야. 하지만 어째서 그랬을까? 정말로 나는 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안나는 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간판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소와 창고, 치과병원. 그렇다. 돌리에게 모든 걸 숨김없이 털어놓아 버리자. 그녀는 브론스키를 싫어하니까. 그야 물론 창피스럽고 쓰라릴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모든 걸 그녀에게 털어놓아 버리는 거야. 그녀는 나를 좋아하니까 난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할 거다. 브론스키에게 질 수는 없어. 브론스키에게 교육을 받다니 질색이야. 필리포드 상점, 흰빵. 이 가게는 페테르부르크에까지 빵집을 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모스크바의 물은 그만큼 좋은가 봐. 문득 안나는 오랜 옛날 아직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 고모와 함께 성신 강림제에 갔던 일을 상기해냈다. 그때도 역시 마차를 타고 갔었지. 정말로 그 빨간 손을 가진 조그만 계집애가 나였을까? 그 무렵 그렇게도 아름답고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 것 중 시시해진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그 무렵에 있었던 것들 중 지금은 영원히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도 많이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영락해버리라고는 그 무렵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었지. 내 편지를 보면 그이는 틀림없이 굉장히 우쭐해져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까운 시일 안에 그이에게 알려줄 거야. 어머나, 저 페인트는 어째서 이렇게 냄새가 고약할까?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는 걸까? 양장점 하고 안나는 간판을 읽었다. 어떤 사나이가 안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안누시카의 남편이었다. 우리 집 식객. 안나는 문득 브론스키가 이렇게 말한 것을 회상했다. 우리 집에 무엇이라고? 어째서 우리 집에 무엇일까? 과거라는 것을 송두리째 파헤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야.
그야 물론 송두리째 파헤쳐지지는 못할 망정 그 추억을 숨겨버릴 수는 있어. 나도 숨겨버리자. 그때 안나는 카레닌과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을 깨달았다. 돌리는 나를 두 번째 남편까지 버리려는 여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나쁘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생각했어. 나는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안나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러나 금방 안나는 두 소녀를 보고 어째서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연애 얘기라도 하고 있겠지. 저 아가씨들은 그런 것은 조금도 즐거운 것이 못되고 정말로 비천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어머, 가로수길에 아이들이 나와 있네. 사내 아이 셋이 뛰어다니고 있어. 무슨 말놀이라도 하고 있는 거겠지. 세로자. 아, 나는 무엇이나 다 잃어버리고 말겠구나. 그 아이도 데려올 수가 없어. 그래, 만일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나 다 잃어버리고 말 거다. 그이는 어쩌면 기차를 놓친 탓으로 지금쯤에야 돌아와 있을지도 몰라. 글쎄, 나는 또다시 굴욕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안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냐, 돌리의 집에 가면 대뜸 이렇게 말해버리자. 나는 불행한 여자예요. 물론 그것이 당연하며 나 자신이 나쁘지만 어쨌든 불행한 처지니까 나를 도와줘요. 하고 말이다. 이따위 말, 이따위 마차, 이따위 마차에 예사롭게 타고 있다니. 내가 생각해도 정남이가 떨어져 버린다. 모두 다 그 사람의 것인데. 하지만 나는 머지않아 이런 것을 보지 않게 될 거야. 무엇이나 다 속속들이 털어놓을 때의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모로 생각하고 일부러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안나는 층계를 올라갔다. 누가 와 계시나? 안나는 현관 대기실에서 물었다. 레빈 씨의 부인께서 오셨어요. 하인이 대답했다. 어머나, 키치로구나. 브룬스키가 사랑한 일이 있는 키치야. 안나는 생각했다. 그이가 지금은 애정을 담아 추억하고 있는 그 키치야. 그이는 키치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나 같은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아주 밉살스러운 기분으로 추억하고 나 같은 계집과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거야. 안나가 찾아갔을 때 자매는 갓난아기의 젖먹이는 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던 참이었다. 돌리는 마침 그때 의논을 방해한 여자 손님을 맞으러 혼자 밖으로 나왔다. 어머나,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먼저 부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돌리는 말했다. 오늘 스치바한테서 편지가 왔었어요. 집에도 전보가 왔어요. 안나는 키치가 어디 있나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스치바는 말이에요. 카레닌 씨가 어떻게 할 속셈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지만 답장을 받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쓰고 있었어요. 누군지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 편지 좀 읽어볼 수 없을까요? 키치가 와 있어요. 돌리는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지금 아이들 방에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서요. 그랬군요. 그 편지 좀 봐도 괜찮겠어요? 지금 곧 가져오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절을 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기는커녕 도리어 스치바는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을 정도예요. 돌리는 문에 멈춰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 희망을 걸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넌더리가 났어요. 안나는 말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키치는 나를 만나는 걸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안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인지도 몰라. 하지만 가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녀가, 브룬스키를 사랑한 일이 있는 그녀가 나에게 그런 태도를 취해도 좋다는 법은 없어. 나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여자와 의젓한 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사귀려 들지 않을 거야. 그거야 물론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최초의 순간부터 나는 무엇이나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그런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보답이 이런 거라니. 아, 그이가 미워 못 견디겠어. 게다가 나는 어째서 이런 곳에 왔을까. 도리어 지겨운 기분이 들어 더욱더 괴로워졌어. 옆방에서 자매가 얘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제부터 나는 돌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불행한 여자라고 하면서 키치에게 만족을 주고 그녀의 인정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야.
돌리도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에게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키치를 만나 나는 누구나 다 무엇이나 다 경멸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걸 그녀에게 보여주는 건 재미있을 것 같지만 돌리가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안나는 그것을 읽어보고 나더니 말없이 편지를 돌려주었다. 이런 것은 모두 뻔히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엔 조금 더 흥미가 없어요. 어머나, 그건 어째서 그렇죠? 나는 그와는 반대로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데 돌리는 호기심에 끌려 안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안나가 이렇게 이상하게 초조해하는 것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제 떠나는 거예요? 돌리는 물었다. 안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기 앞쪽을 바라보았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키치는 어떻게 된 거죠? 나를 피해서 달아나 숨은 건가요? 안나는 문 쪽을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애는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잘 안 되어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 애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돌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 어색했기 때문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저기 봐요. 왔잖아요.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키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키치의 마음속에선 이 악녀에 대한 적이와 그러한 여자에 대해서 간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정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다. 그러나 안나의 아름다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얼굴을 보자 그런 적이 따위는 이내 없어지고 말았다.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별로 이상하게는 생각지 않아요. 나는 어떤 일에나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몸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정말 당신도 변하셨군요. 안나가 말했다. 키치는 안나가 자기를 저기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키치는 그것을 이전에는 비호하는 입장에 있던 안나가 지금은 자기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안나를 가엾게 여겼다. 일동은 병이며 갓난아기며 스치바 등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아무래도 그중에 어느 하나도 안나의 흥미를 끌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안나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래요. 언제 떠나는데요? 그러나 안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키치에게 얘기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아주 즐거웠어요. 당신 소식은 여기저기서 듣고 있었어요. 댁의 주인으로부터도. 주인께서 우리 집에 와주셨는데 난 그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안나는 아무래도 무슨 아기가 있는 표정으로 덧붙였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시골로 가셨어요. 키치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부디 안부 말씀 전해주세요. 꼭요. 네, 틀림없이. 키치는 동정하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눈여겨보면서 순진하게 되풀이했다. 그럼 잘 있어요, 돌리. 이렇게 말한 안나는 돌리에게 키스를 하고 키치의 손을 꼭 쥐고 나서 급한 걸음으로 나갔다. 역시 옛날 그대로군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 키치는 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말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엾어 보이네요. 아주 가엾게 보여요. 아니야.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돌리는 말했다. 내가 현관의 대기실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 29. 안나는 집을 나섰을 때보다도 훨씬 더 지겨움을 느끼면서 마차에 올라탔다. 지금까지의 고통에다 키치와의 해후로 확실하게 느낀 창피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듯한 기분이 새로이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어디로 가실까요? 댁으로 돌아갈까요? 표도르는 물었다. 집으로 가죠. 안나는 이젠 행선지 따윈 생각지도 않고 말했다. 정말 그녀들은 분명히 뭔가 무시하고 영문 모를 진기한 것이라도 구경하듯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 글쎄 저 사나이는 뭘 저렇게 정색을 하고서 같이 가는 남자한테 짓거리고 있는 걸까? 안나는 두 통행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남에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나도 돌리에게 얘기하려고 마음먹었었지만 얘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분명 기뻐했을 거야. 그야 물론 그녀는 그런 기분을 숨겼을 테지만
뭐니 해도 여느 때처럼 그녀가 부러워하고 있던 즐거움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을 것임에 틀림없어. 그녀의 마음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어. 키치는 내가 자기의 남편에게 여느 사람에게보다도 더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질투를 느끼고 나를 경멸하고 있을 게 분명해. 물론 그녀의 눈에는 내가 음란한 계집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가 정말 음란한 계집이라면 그녀의 남편을 유혹할 수도 있었을 거야. 만일 내가 그럴 마음만 먹었더라면 말이야.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했었지. 어머나, 저 사내는 혼자서 좋아하고 있네. 안나는 맞은편에서 마차를 타고 오는 뚱뚱하게 살이 찌고 얼굴이 불그레한 신사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 사나이는 안나를 자기가 아는 여자인 줄로 생각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모자를 번들번들 빛나는 대머리 위로 들어올렸으나 곧 자신의 착각임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인 줄로 착각한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와 똑같은 현상이야. 본인인 나도 역시 알지 못하니까. 나는 프랑스인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식욕밖에 모르는 거야. 어머나, 저 아이들은 저런 더러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안나는 아이스크림 장수를 불러세운 두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이스크림 장수는 머리에서 통을 내려놓고 수건 끝은 머리로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고 있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달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한다. 만일 과자가 없다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좋다. 키치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 브룬스키를 차지하지 못하자 레빈이라도 차지했다. 그녀는 나의 처지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나를 증오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있는 거야. 나는 키치를, 키치는 나를. 이거야말로 사실이다. 추치킨 미용실. 추치킨에 들어가 머리를 손질해야겠다. 그이가 돌아오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안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싱긋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할 상대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렇다. 이젠 아무것도 우스꽝스럽거나 즐거운 일은 없다. 무엇이나 다 실증이 나고 지겨워졌다. 저녁 기도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 어머나, 저 장사꾼은 어째서 저렇게 꼼꼼하게 성호를 굽고 있는 것일까? 마치 뭔가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구나. 교회니 종소리니 이따위 허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단 말인가? 다만 우리들이 모두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야. 마치 저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부가 사납게 욕짓거리를 퍼붓고 있듯이. 야시빈도 말했다. 상대방은 자기를 속옷까지 벗겨 발가숭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기도 역시 상대방을 그렇게 할 작정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을 빼앗겨 자신의 처지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차는 자기 집 현관 앞에 멈춰섰다. 맞으러 나온 현관 문지기를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안나는 자신이 편지를 써서 보냈었고 전보를 치게 했었다는 게 생각났다. 답장은 있었나? 안나가 물었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현관 문지기는 이렇게 대답하고 탁자 속을 뒤져 네모진 얇은 전보 용지를 꺼내 안나에게 넘겨주었다. 안나는 그것을 읽었다. 10시 전엔 돌아갈 수 없음. 브론스키. 그런데 심부름을 간 사람은 아직도 안 돌아왔나? 아직 안 왔습니다. 현관 문지기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안나는 가슴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막연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 혼자서 그이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영원히 헤어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버리자.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남을 미워해 본 적은 없어. 안나는 생각했다. 모자거리에 걸려있는 그의 모자를 보자 안나는 혐오감 때문에 몸소리가 쳐졌다. 안나는 그의 전보가 자신의 전보에 대한 답장이며 편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안나는 지금쯤 침착한 태도로 어머니나 소로킨 양과 얘기를 하면서 안나 자신의 고뇌를 기뻐하고 있을 그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었다. 그렇다. 한시 앞이 가야 한다. 안나는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만 안나는 이 소름 끼치는 집안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집의 하인이나 벽이나 세간이나 무엇이나 다 안나의 마음에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켜 일종의 중압감이 되어 그녀를 덮쳐 누르는 것이었다. 그렇다. 정거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없으면 거기까지 가서 현장을 붙잡아야 한다. 안나는 신문에 난 기차 시간표를 보았다. 밤 8시 2분발 기차가 있었다. 그래, 이걸 타면 되겠다. 안나는 마차에 다른 말을 받고 오매라고 이르고 2, 3일간의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여행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안나는 이젠 2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안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막연히 이런 식으로 결정해 보았다. 어쨌든 정거장이나 백작 부인의 영지에서 어떤 행동을 취한 다음 리제고르드 선으로 다음 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발길을 멈추자고. 식탁에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나는 식탁 곁으로 가서 빵과 치즈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모든 음식물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그대로 마차를 준비하라고 이르고 밖으로 나갔다. 집들은 벌써 거리 가득히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아직은 따뜻하고 활짝 깬 저녁이었다. 짐을 들고 온 안누시카도 마차 속에 짐을 짓고 있는 표도르도 분명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마부도 누구나 다 안나에게는 꺼림칙하게 여겨졌으므로 그들의 말이나 동작도 그녀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너는 안 와도 괜찮아, 표도르. 그럼 기차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하려무나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안나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표도르는 마부 속에 올라타더니 두 손을 허리춤에 얹고 정거장으로 마차를 몰았다. 30. 자, 또다시 마차를 탔구나. 나는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이다. 안나는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차도의 조그만 자갈 위에서 흔들리며 바퀴 소리를 내고 또다시 바깥 풍물이 차례차례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그게 뭐였지? 맨 마지막엔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 안나는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추치킨 미용실이었던가? 아냐, 그게 아니야. 아 참, 그렇다. 야시빈이 한 말이었어. 생존 경쟁과 증오. 그래, 그것만이 인간을 결합시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아니, 당신네들은 어디에 가든 글렀어. 안나는 분명히 교회로 놀러 나가는 것 같은 사두마차를 탄 일행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네들이 데리고 가는 게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문득 안나는 표도르가 돌아다 본 쪽으로 시선을 돌려 거의 죽은 듯이 잔뜩 취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한 직공이 경찰관에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야. 안나는 생각했다. 나도 브론스키 백작과 함께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 정도의 만족밖엔 발견할 수가 없었어. 그때 안나는 비로소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피하고 있었던 자기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별을 보는 것 같았다. 그이는 나에게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애정보다는 허영심의 만족이었지. 안나는 두 사람이 결합했을 때의 그 말이라든지 온순한 사냥개를 연상시키던 그 표정을 상기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엇이나 다 안나의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그래. 그이의 마음속에는 허영심의 만족이라는 승리감밖에 없었어. 그야 물론 애정이 있었던 건 역시 틀림없지만 허영심의 만족이 더 많았었어. 그이는 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옛날 일이어서 아무것도 자만할 것이 없는 거야. 자만하기는커녕 도리어 창피스럽게 된 거야. 그이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다 나한테서 빼앗아가 버려서 지금은 나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야. 그이는 나를 귀찮게 여기면서도 나에 대해서 파렴치하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어제만 해도 무심코 입을 놀려 자기는 배수진을 치기 위해 이혼한 나와 정식 결혼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 그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어떤 식의 사랑일까? 열정은 사라지고 말았어. 저 사나이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혼자서 기뻐하고 있는 거야. 안나는 승마 연습소에 말을 타고 가는 볼그레한 얼굴의 점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래, 그이는 나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런 흥미도 갖지 않게 되고 만 거야. 만약 내가 그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그이는 마음속으로 기뻐할 것임에 틀림없어. 그것은 단순한 가정은 아니었다. 안나는 이제 자신에게로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관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저 날카로운 빛에 의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애정은 점점 더 정열적으로 제멋대로 깊어져 가는데 그 사람의 애정은 점점 더 식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안나는 계속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다. 나의 처지에서 본다면 그이는 한 사람이 전부니까 나는 그이가 그 모든 것을 좀 더 나에게 바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이는 나로부터 점점 더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결합할 때까지는 양쪽에서 서로 접근해 갔었지만 그 후부터는 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어. 그런데도 이제는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없어. 그이는 나에게 덮어놓고 질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나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었지만 그건 틀린 말이야. 나는 질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안나는 그때 느닷없이 어떤 상념이 떠올랐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마차 속에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만일 내가 그이의 애무만을 열렬히 바라는 단순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면 좋겠지만 난 그런 여자가 될 수 없고 또한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마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의 증오심을 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야 물론 나도 역시 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소로킨의 딸에게 눈독을 들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키치를 사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를 배반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런 건 무엇이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야. 만일 그이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만 의리상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할 뿐이라면 또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증오보다도 1000배나 더 나쁜 거야. 그런 건 지옥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더구나 애정이 없어지면 증오로 변하는 거야. 이런 거리는 전혀 본 적이 없는걸. 어딘지 언덕 같기도 하고 어디나 다 집뿐이야. 게다가 집안에는 사람이 있네. 아니 어딜 가나 사람의 물결뿐이야. 그러나 모두들 서로를 증오하고 있어. 그럼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 그래서 내가 이혼 승낙을 받고 카레닌이 세류자를 내주고 브론스키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카레닌에 대해서 생각하자 안나는 그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역력하게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흐릿하고 생기가 없는 그 조그만 눈도, 흰손 위에 붉어져 나온 푸른 혈관도, 목소리의 억양도, 손마디를 똑똑 꺾는 소리도, 그리고 또한 둘 사이에 있었던 역시 애정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감정을 상기하자 안나는 혐오감으로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다. 그럼 이혼 승낙을 받아 브론스키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키치는 오늘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될까? 그것도 믿을 수 없어. 그럼 세류자는 나의 두 남편에 대해서 묻거나 생각하지 않게 될까? 또한 나와 브론스키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까? 이젠 나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이라도 없는 걸까? 안 돼. 역시 안 돼. 안나는 이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물음에 대답했다. 아무래도 무리야. 우리 둘은 각각 생활의 힘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뿐이야. 그리하여 나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나 나나 이젠 딴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야. 이미 온갖 시도를 다하여 나사를 잴 수 있는 한 모조리 죄어버렸으니까. 어머, 갓난아기를 아는 여자 거지가 있네. 저 여자는 내가 정녕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만 서로를 증오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이 아닐까. 중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네. 웃고 있어. 그럼 세르자는? 안나는 생각했다. 나도 역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나의 애정에 감동했던 거야. 하지만 그것을 다른 애정으로 바꾸어 그 애 없이 지내면서 그 애정에 만족해하고 있는 동안 조금도 불만 없이 지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안나는 그 애정이라고 부른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자신도 모르게 혐오의 감정을 느꼈다. 그때서야 안나는 자기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활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 통찰력은 그녀를 기쁘게 했다. 나나 피오트르나 마부인 표도르나 저 장사꾼이나 저 광고로 관광을 가라고 외쳐대고 있는 볼가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야. 어디에 가거나 어느 세상에나. 안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차는 이미 니제고르드 정거장의 나직한 건물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으며 짐을 나르는 인부들이 마차를 향해서 달려나왔다. 오비랄로프까지 가는 차표를 끊으면 되는 것이지요? 표도르가 물었다. 안나는 자기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인지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이해하는데 몹시 애를 먹었다. 안나는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건네주면서 대답하고 한쪽 손에 붉은 손가방을 들고 마차에서 내렸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1등 대합실 쪽으로 가면서 안나는 자신의 처지에 관한 사소한 점과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결심을 조금씩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또다시 희망과 절망이 몹시 떨리고 있는 피곤한 그녀의 마음의 옛 상처를 여기저기 쿡쿡 찌르는 것이었다. 별 모양으로 된 벤치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면서 안나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혐오의 감정을 품고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보기가 싫었다. 자신이 저쪽 역에 도착하여 그에게 편지를 쓸 일이며 자신이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에게 말할 것 등을 생각해 보곤 했다. 그런가 하면 안나는 자신의 생활이 아직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또한 미워하고 있는가라든지 심장이 굉장히 고동치고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성장하는 삶과 톨스토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톨스토이는 성장을 제시했다. 톨스토이는 성장을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로 이해했던 것이다. 톨스토이는 성장은 완결한 목표가 아닌 과정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자체가 아닌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안나 카레니나에는 안나와 브론스키, 레빈과 키치 두 커플이 나온다. 전자의 사랑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랑이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집착하고 집착은 곧 소유욕과 자살로 이어졌다. 그들은 단 한 발짝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했다. 결혼에 대한 불안함, 가정을 꾸리는 행복함을 느끼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레빈과 키치 커플과 달리 변화의 순리를 거스른 안나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레빈은 톨스토이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인물로 몰입과 소통, 죽음의 인식을 통해 참된 성장을 겪었다. 지주였던 레빈이 일꾼들을 이해하기 위해 했던 풀베기를 통해 무아지경을 겪은 후 비로소 외부, 즉 노동자와 교감하게 되었다. 소설 후반부에서 레빈이 아내의 출산 후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대목에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곧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성장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톨스토이는 성장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다. 이는 욕구가 충족됐을 때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지속적인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톨스토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존의 조건이며 성장하지 않을 때 인간의 기쁨과 삶은 끝인 것이다.